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건강클리닉의 신철호입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래저래 혹사한 내 몸 종합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KBC 건강클리닉에서는 최신 초정밀 암 진단기기인 PET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게 되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유병률뿐만 아니라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초기 암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완치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 최근에는 진단기술 또한 빠르고 놀랍게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찾기 힘들었던 아주 미세한 작은 암도 몸 전체를 한 번의 진단으로 찾을 수 있다는 PET,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서 오늘 시간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첨단병원 해그학과 장홍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PET라는 암 진단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궁금증 많으십니다.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해그학과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생소하다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PET를 해그학과에서 진단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입니까? 예, 해그학과는 큰 종합병원에만 있는 과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그학에는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의 몸에서 영상을 얻어서 진단을 하는 체내 검사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감마 카메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처럼 평면 영상을 얻어서 진단을 하는 분야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에는 뼈 스캔과 신장 스캔 등 많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CT처럼 3차원으로 영상을 얻기 때문에 뇌나 심근처럼 복잡한 장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PET 또는 PET-CT라고 부르는 검사는 특수한 물질을 이용해서 보다 더 정확한 해상도로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종양이나 특수한 장기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체외검사라는 것은 시험관에 을 통해 얻은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양성이라거나 음성이라거나 어떤 수치가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해 줌으로써 간염이나 호르몬 계통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그학 치료로는 갑상선암 환자들만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그학적인 검사 방법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얻는다던가 또는 어떤 수치를 측정한다던가 해서 매우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도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해내는 일을 주로 하시고 네. 역시 치료, 연구, 개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요한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 영상진단법, 암에 걸렸다든지 무슨 내부 장기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볼 때는 저희들이 CT나 MRI가 익숙하거든요. 네. 컴퓨터 촬영, 자기공명 촬영. 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PET 촬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CT나 MRI는 방사선이나 자기장을 몸 밖에서 투사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서 얻기 때문에 어떤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몸 안에서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방사능의 분포를 찍는 이런 PET 영상 기법과는 일단 원리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은 CT나 MRI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해부학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크기가 작은지 큰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PET은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장기가 어느 정도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정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한 번의 촬영으로 아주 미세한 암까지 다 발견할 수 있는 초정밀 암 전문 진단기기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PET이라고 한다면은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의 그렇습니다. 이니셜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양성자를 방출해서 단층 촬영을 한다. 이런 예. 의미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진단하는 것인지 어떤 검사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듯이 PET는 약자로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양전자라는 소량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게 어떻게 몸의 대사에 따라 분포된 양상을 밖에서 특수한 카메라로 촬영하여서 환자의 각 장기의 기능과 이런 생리적, 대사적 특성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 연구나 진단, 예후 판정, 치료 반응 평가 및 치료 방침 설정에 매우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흔히 CT를 붙이지 않은 1세대 펫이 있는데요. 이것과 최근에 개발된 CT가 장착된 2세대 펫을 구분하기 위해서 펫CT라고 따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펫CT가 좀 더 진보된 보다 네. 정밀한 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동안 CT라든지 MRI는 몸 전체를 한꺼번에 찍기는 어려웠다. 네. 그런데 이런 기기는 새로 나온 초정밀 암 진단 기기는 몸 전체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전이라든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펫 이런 검사는 기존의 다른 검사에 비해서 우수성,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장점이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의 단계에 따른 영상 진단 방법을 보시면 일단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질병이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유전자의 변화가 오고 생화학적 변화, 기능적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적 변화가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으셨던 모든 CT나 MRI나 초음파들은 항상 이 해부학적인 형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질병의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전 단계인 생화학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만 있는 단계에서도 조기에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펫이라는 검사 방법이 생김으로 해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아주 정밀하게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 펫을 기준으로 치료나 진단 방법의 패러다임을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세대의 펫CT가 더 정밀한 기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CT의 장점과 펫의 장점을 같이 융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CT가 붙은 이유는 뭡니까? 예, 이거를 펫에 CT가 붙은 이유를 쉽게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롤리라는 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리 찾아도 네. 어디에 있는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CT나 이런 MRI를 얻어서 영상에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이 마치 이런 복잡한 그림에서 롤리를 찾는 것처럼 매우 분량도 많고 워낙 많은 그런 해부학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세대 펫, 그러니까 저희 대사의 영상만을 보여주는 펫 영상은 이상이 있는 부위만을 아주 칼라로 뚜렷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리가 대략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롤리가 어느 거리에 몇 번지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1세대 펫의 제한점이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펫에 CT를 장착해서 정확한 해부학적인 영상의 이런 밑그림 위에 어떤 부위에 대사가 이상이 있는지 뚜렷하게 칼라로 선명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거의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게 돼서 이 검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환자가 먼저 CT를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펫에서 얻은 대사의 이상 부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합치면 어느 위치에 대사가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 네. 한꺼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다 더 정밀하게 암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네, 것을 알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어쨌든 이 펫이라고 하는 정밀기기는 암 진단하는 데는 최신, 현재로서는 가장 최고의 진단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조금 대중화 단계에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진국에서는 진직부터 나와서 네. 환자들을 진단하는데 이용이 되었는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펫은 199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도권에만 대략 8대 정도가 가동이 돼서 미미한 수준이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해서 2003년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펫 CT라는 2세대 펫 장비가 도입이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보험까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네. 아주 많이 대중화되고 올해 말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약 100대 정도의 펫CT가 설치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의 그런 펫CT의 이용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종양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일부는 뇌와 이런 신경계통의 질환의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그 이용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는 이제 그림에서 CT, MRI, 펫을 잠깐 이렇게 CT, 네. MRI 같이 한 것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CT는 컴퓨터를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MRI는 자기 공명을 이용한 것이고 네. 매그네틱 이것은 양전자 방출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영상을 얻는 방법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펫CT를 찍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주사할 약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매일 새벽 사이클로트론이 있는 사이클로트론 센터에서 이 주사를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환자에게 주사를 한 다음 네. 적당한 목적하는 세포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펫CT 영상을 얻어서 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이온을 가속을 시켜서 이게 원심력을 받아서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쯤 이런 특수한 물에 닿게 되면 불소가 생성이 되는데 불소가 그냥 불소가 아니라 양전자라는 물질을 방출하는 방사능을 내는 18의 원자량을 지닌 그런 불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몸 안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양전자는 몸속에서 얼마 가지를 못하고 핵 주변에 있는 전자와 만나게 돼서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네. 둘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면서 정확하게 180도 반대 방향으로 광자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느 방향으로 뛸지 모르지만 이 감마선에 방출된 감마선을 펫 카메라에 있는 이 링에 있는 크리스탈이 보고 있다가 이걸 딱 포착을 해서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역추적을 해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방사선 물질을 넣고 네.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FDG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어떤 방사선 오염 지역에 뭐 송아지가 머리 둘 달린 태어났다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유기화합물에 들어갔을 때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나 생리적인 그런 반응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네네. 우리의 생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추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반감기가 110분 정도로 적당한 이 불소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세 가지 큰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큰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DNA 합성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암세포에서. 네네. 두 번째는 아미노산을 많이 끌어다가 사용해서 암세포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세 번째로는 당마저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우리말로 해당작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원리를 이용한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물질이 이 FDG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네. 포도당 유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FDG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도표해 보시면 포도당하고 똑같은 물질, 거의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어 있던 거 하나가 이 불소로 바뀌게 돼서 FDG라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이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불소는 이 FDG라는 물질은 세포 안에 이런 글럿이라든 이런 운반체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포도당과 FDG가 공통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6P라는 물질이 붙은 이런 물질로 변환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된 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의 경우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런 회로로 바로 들어가서 이용이 되게 되는데 네. FDG라는 물질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 영원히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근데 암세포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운반자, 문지기죠. 문지기는 아주 많이 늘어나서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못 도망가게 하는 이 효소도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나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탈출을 도와주는 이 효소는 매우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에서는 이 FDG라는 물질이 세포 안에 갇혀서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3배 내지 8배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네. 우리 몸에다가 금식 상태에 놓고 네. 포도당 유도체인 FDG하고 방사성 물질 양성자를 몸에 주사한 뒤에 네. 편안하게 온몸에 퍼지도록 45분 정도 휴식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영상을 찍어보면 암 부위에는 포도당과 양성자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말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원리는 비교적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촬영은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도표에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펫시티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큰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대개는 CT를 먼저 찍고 펫을 나중에 찍는데 이 CT와 펫이 하나로 합쳐진 이런 장비가 대부분인데 CT와 펫을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띄워놓은 장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MRI나 CT를 찍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비좁고 이렇게 딱 눈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폐쇄 공포증이 특별히 네.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매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좀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도 네. 계시고 벌떡 일어나 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개 CT를 찍을지 어느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CT를 먼저 얻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달려있는 펫 장비로 펫 영상까지 얻은 다음 CT에서 얻은 몸 안의 구성 성분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보기 좋은 방식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이게 간략하게 나타낸 영상인데 재구성하기 전보다 재구성한 후에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네. CT를 이용해서 재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롤리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이런 것이 펫에 CT가 붙었어야 됐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저렇게 얻은 영상이 포도당이 뭉쳐있는 암덩어리를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포도당이 뭉쳐있는 암덩어리를 영상으로 얻어내는데 네. 전신을 한꺼번에 동시에
1시간 이내에 찍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신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원바람의 덩어리하고 전이 된 부분을 알 수 있고 네. 또 암들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그리고 암의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전신을 동시에 찍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찍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다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끝까지 다 촬영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동양인에서 그리고 성인에서 가장 암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부위가 이 얼굴 이 뒤쪽하고 목하고 몸통까지 해서 이 부위에서 대부분의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부위는 찍는 게 뭐 물론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 찍는 게 그런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암이 있다고 특별히 해당되는 경우나 아니면 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로 촬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병원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의 검사 방법과는 달리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를 직접 읽어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PET-CT의 영상에서 펫 부분과 PET-CT를 합쳐놓은 영상인데 커서를 가져놓은 이 부위의 수치를 보시면 SUV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7.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이 척추 부위인데 이곳에 있는 전이 된 암 덩어리가 다른 몸의 부위에 비해서 가장 포도당 대사가 증가한 곳이 약 7.4배 정도 아하. 증가했다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암입니다. 7.4 정도면? 예, 그렇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대개 한 3 내지 4 정도 이상이면 뭐 부위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3.5, 뭐 4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암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도당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그렇습니다. 정상 조직에 비해서 네. 몇 배만큼 쌓여 있는가,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수치로 나온다. 뭐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의 PET-CT 사진을 저희들이 보면은 네. 비정상적인 암의 경우는 어떨까 구분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죠. 정상인의 이 펫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돌아가는 이미지도 쉽게 얻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먹은 게 아니고 주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대사가 거의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인 것이 콩팥과 양쪽 콩팥과 방광만은 이 주사를 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포도당을 먹었을 때 분포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조금 이게 진하게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뇌, 편도선, 침샘, 심장, 간, 비장, 그리고 대장, 고환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PET-CT라고 하는 좋은 암 진단 기기가 포도당 대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 세포에 비해서 3, 4배 이상 포도당이 축적 더 많이 갖다 쓰는 것을 집적된 것을 영상으로 찾아내는 것인데 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는 보통 뭐 혈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몸 전체에 다 축적돼 있어서 제대로 된 영상 진단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들어갑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가 높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떨어지는군요. 네. 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비교해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검사하러 오실 때 미리 혈당을 잘 조절하시고라고 하고요. 검사 들어가기 직전에 측정한 혈당치가 되도록이면 200 이하, 아주 좋게는 150 이하로 유지를 하고 오시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네. 검사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펫CT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사와 관련 있는 암을 진단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암을 얼마나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암을 100%다 찾아서 발견해내서 싹 제거해버린다면은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실제 뭐 98% 정도까지 미세암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이용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각종 암별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00%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네. 아직까지 어떤 검사도 100% 정확도를 지닌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선두주자격이 아마 저희 펫CT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펫CT의 적응증을 보면 주로 악성 종양에서 제일 처음에 건강검진 환자에서 암을 초기에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암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일반 해부학적인 영상에서 어떤 혹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 종양인지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네. 또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암이 처음에 어느 장기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만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데 이게 전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하, 매우 전체를 다 유용할 수가 찍어버리기 있겠습니다. 때문에 원발 부위를 알 수 있다.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의사들만 주로 쓰는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악성도에 등급화라는 것은 이게 암이 얼마나 악질인가, 네.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가 이런 계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등급화를 할 수도 있고요. 종양 세포가 얼마나 정상 세포에서 떨어져 멀리 동떨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악성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암이 진단된 이후에 수술 전에 병기를 결정해서 수술이나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이런 방법,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나서 치료한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재발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도 물론 유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예전에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까지는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기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약제를 바꿔야 될 순간을 놓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항암제가 조금만 1차 항암 치료만 끝나고 나서도 반응이 오게 되면 대사의 변화는 아하. 크기의 변화보다 일찍 온다고 생각이 되기 CT를 때문에 찍으면은 해부학적 영상이기 때문에 크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네. 포도당을 축적하는 것이 적어지면 효과가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군요. 암세포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의 섭취가 매우 감소가 되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실제로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덩어리가 클수록 이 암 덩어리가 전부 다 악성 종양 세포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암 세포에서 먹혀버리고 녹아 없어져버린, 그래서 괴사가 돼버린 그런 조직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CT를 찍을 때는 이런 필요 없는 부위까지 많은 부위를 필요 없는 방사선을 쬐길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할 때도요. 이 괴사된 조직에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조금 얻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 옆에 까맣게 보이는군요. 예, 이 흑백 영상에서는 까맣게 보이고 CT와 합성한 영상에서는 붉은색 계통의 밝은 빛으로 빛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갑상선이고 종양이 있는 부위가 이 부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이분은 매우 일기로서 쉽게 수술로서 치료가 되고 재발할 염려도 별로 없으신 저런 걸로 경우 생각이 CT라든지 MRI만 찍었으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CT나 MRI를 찍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목의 경우는 CT와 MRI를 건강진단으로 찍는 경우가 많지 네. 않고요. 그리고 진단의 정확도도 약간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페트의 효과 때문에 네. 건강을 지킨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군요. 이런 분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근무하던 병원의 데이터를 제가 직접 모아본 것인데요. 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수진자 수
58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도를 했습니다. 펫으로요. 1세대 펫이죠. 이전 세대는. CT를 붙이지 않은 펫으로 대략 3명, 그러니까 대략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0.5% 정도에서 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장비나 이런 장비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암 유병률도 높아졌고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펫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던 일본의 예를 두 개를 들면 야마나시현이라는 혼슈 반도에 있는 지방인데요. 네네. 이 94년부터 12년간의 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암 확진이 약 1.7%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아주 가깝고 인종도 비슷하고 암의 발생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이런 의료 환경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데이터를 많이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여기는 교토 지방인데 여기도 약 1.34%에서 암이 확진이 됐고요. 정확도가 약 98.7%로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장비는 갈수록 좋아지고 아직 펫시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축적 단계에 있고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대략 이것 1.34%나 정확도 98.7%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네.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98.7%라면은 펫을 통한 암 검진으로 뭐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이게 펫시티라고 해도 정확히 100% 네. 다 발견해 둘 수는 없다는 쪽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략적인 것은 보인다. 98.7% 정도니까 예, 네, 상당히 보인다라고 높다.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비인후과 검진에서 비인두에 종양이 의심되어서 펫시티를 촬영하였습니다. 근데 비인두는 물론이고 목에 있는 양쪽 림프절에 전이가 가 있어서 3기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가슴 CT를 찍었더니 이분은 이 폐 부위에 이만한 한 약 1.5cm에서 2cm 정도 될 것 같은 종양이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펫시티를 촬영을 하였더니 이렇게 보시면 펫시티에서 보이는 대사의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이 종양이 있는 부위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전혀 대사가 증가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폐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 유가종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유방암 환자입니다. 오른쪽 유방에 대략 한 2.5cm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요.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로서 완치가 된 걸로 판명을 받으신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암을 검진하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하겠고, 네. 암을 치료할 때 뭐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암을 검진할 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암을 예측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스테이지 네. 단계를 설정해서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네.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였지 않습니까? 네. 페트를 통한 암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되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암을 진단을 받으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의사들은 가장 대답해드리기 애매했던 것이 얼마나 사실까요? 네. 뭐 그런 치료가 완치는 가능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펫시티를 찍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두 환자분을 보시면 나이도 비슷하고 뭐 모든 조건이 비슷하고 병기마저도 2기로서 같습니다. 오른쪽 분은 SUV 이 포도당 대사 증가가 높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18.7이었던 분은 이걸 펫시티를 촬영한 지 6개월 만에 아하.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수치를 보면서 얼마만큼 악성도가 높은지 예. 단계인지 그런 것까지도 판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대부분의 암에서 이 포도당의 섭취 증가 정도가 환자 예후와 관련이 매우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1기, 2기, 3기, 4기 그런 병기보다 오히려 이 수치가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그런 암들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SUV는 많이 높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매우 악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암의 경우에는 30이 넘는 암들도 간혹 있습니다. 30배 이상 포도당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 그런 부분이 악성도가 것들이 높아서 있습니다. 예. 아주 위험한 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왼쪽 폐에 폐암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신 영상을 찍으셨기 때문에 간에 두 군데 전이가 있는 것과 이 부신에 전이가 있는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부위별로 보시면 이 폐암 덩어리가 CT 영상을 보면 여기가 대동맥인데요. 대동맥을 들어가지 않았나. 혹시 여기 기관지가, 왼쪽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데 기관지를 침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대사 영상을 함께 해서 보시면 대동맥이나 기관지는 침범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CT를 촬영했을 때는 이 부신에 대한 전이는 확실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 부신에 아주 밝게 빛나는 부신의 전이도 보이고 있고요. 한 달 반 후에 찍은 CT에서야 부신이 약간 부어오른 듯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만약에 펫 영상 자료가 없었다면은 놓칠 수도 있었겠군요. 그랬겠죠. 네. 아마 수술을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 환자의 경우는 사기라서 네. 수술을 하면 안 되는 환자였는데 수술을 시도했을지도 모르. 치료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다. 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대장암이어서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에 펫CT를 찍었습니다. 대장암에만 암이 있는 줄 알고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위를 보니까 이 폐 옆에 기관 옆에 있는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데 대장암의 경우는 원발 부위를 수술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폐에 있는 이 림프절에 대해서는 따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분은 식도암 환자입니다. 이 내시경을 넣어서 식도암을 진단을 했는데요. 식도암이 있는 경우에 상당 부분에서 이 식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겠군요. 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식도암이 여기 있다라고만 진단을 해서 펫CT를 시행을 해봤더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중앙부 식도 말고도 아래쪽에 암덩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줄 수가 있어서 펫CT가 여러 가지로 유용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몸 전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도 가고요. 폐암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지만 이렇게 대뇌와 소뇌 하나씩 전이가 있습니다. 아하. 예. 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 목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목에 있는 선은 이 펫CT 검사를 하실 때 이렇게 베개에 누워 계실 때 자세가 편하지 않으셔가지고 근육이 긴장을 하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기계가 반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말로 하면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병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도 간혹 판독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저희 해각과에서 시행하는 뼈 스캔 영상입니다. 이 스캔의 진단 원리는 이 몸을 구성하는 이 뼈를 주로 구성하는 인 성분과 비슷한 물질을 주사하고 뼈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아서 진단하는 영상입니다. 네네. 모든 이 뼈들의 전이가 보이는데 옆에 같은 환자의 펫CT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부위에 대해서 온통 전이가 됐는데 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 영상으로는 덜 보였군요. 예, 네. 일반적으로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펫CT만으로도 훨씬 뼈 스캔보다 더 정확하고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위암입니다.
위암이 진행성 위암이라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요. 조기 위암은 위암인 경우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면 저희 PET-CT 영상에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간혹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분은 위암으로 위를 절제를 거의 대부분을 드러내시고 위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분인데 네. 위가 다시 그 증상이 발현이 돼서 내시경을 하셨더니 이렇게 위벽이 노란 부분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위암의 재발이 의심이 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CT를 촬영했는데 이 증상이 있기 전에 위나 이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을 촬영했을 때 CT 영상이나 거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펫을 보시면 이 위벽 전체에 매우 암이 재발해서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암을 진단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의료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PET-CT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암이 바로 악성 림프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성 림프종의 경우는 처음에 발견할 때부터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서 항암제 효과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효과도 예측을 하고 치료를 언제 끝낼지 네네. 효과가 있는지 진단 시부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PET-CT가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은 치료하기 전에 이 가슴 종격동에 많은 그 림프절에 이런 네. 림프종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치료를 한 번만 시행하고 불과 3주 후에도 이렇게 뚜렷한 반응을 보여서 네. 이때 아마 CT가 있었다면 거의 크기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텐데 쉽게 이 화학 치료가 잘 들으니까 네. 이 화학 치료를 계속 하면 악성 림프종이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사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또 한 가지는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쭉 보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기관접 림프절이 이분도 역시 아까보다 더 많이 커졌습니다. 다른 분인데. 근데 역시나 PET-CT에서는 정상인 걸로 보아서 네.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대사가 이미 줄어들어 있으면 치료가 어느 되고 정도 있다. 되고 있다는 것을 네.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암 수술 후에 환자의 사진입니다. 대부분 암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단위 내지는 몇 년 단위로 계속 환자를 외래를 보면서 임상의 선생님들 보시면서 주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들이 피에서 이 암과 관련된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어떤지, 네. 전신 상태는 어떠신지 보시고 그 다음에 CT나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게 재발이 어딘 부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CT에서는 아무런 재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정상에 가깝게 주변 조직과 비슷한 정도로 대사가 정상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나 조직 검사를 하실 때 저희 PET-CT 영상은 흔히 이렇게 도너스 모양의 암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가 져 있다가 커지면서 안쪽에서는 이미 다 괴사돼 버리는군요. 녹아버리고 네. 상황이 끝나버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도너츠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조직 검사를 한가운데서 하시게 되면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참고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또 하실 수가 방사선 치료할 때 있겠습니다. 표적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예전 같으면 이 CT를 가지고 이렇게 넓은 부위에 대해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넓은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을 텐데요. PET-CT에서 실질적으로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이렇게 좁았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고민이 크게 되는 부분이 방사선을 어떻게 그 표적세포니까 암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쬐서 합병증을 줄일까 그런 것들이 큰 고민인데요. 이런 PET-CT가 있다면 훨씬 그 표적 부위를 좁힘으로 해서 그 방사선 치료에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사가 증가해서 까맣게 이렇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운
영상이 있어서 임상인 선생님들께서 이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분은 식도암 환자분이신데 목에 이렇게 까만 것들이 방추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주로는 추운 지방에 사시는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갈색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갈색세포는 이 추울 때 열을 내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나 등에서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림프절이 있는 부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변과 매우 혼동이 올 수 있었던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이런 영상들은 검사하기 전에 아주 조용한 방에서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다른 생각도 많이 하시면 뇌 괴사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성대가 이렇게 진하게 보였고요. 이분은 생리 중인 여성에게서 탈락된 자궁 내막이 보였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저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정밀한 진단, 그런 것들이 판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암을 여러 가지 진단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페트가 또 뇌신경질환, 또 뇌암이라든지, 네. 또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 치매, 네. 간질, 네. 이런 것을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떤 원리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뇌에서 PET-CT의 적용을 보면 뇌종양이나 치매에 있어서는 질병의 진단과 더불어서 질병이 얼마나 심한지 그 중증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간질의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한데 간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발견해내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가 PET-C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킨슨병 등 운동질환이나 정신과 질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에는 FDG에서도 이상을 보이지만 다른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도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간질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있어서 포도당이 축적된다는 말씀입니까? 포도당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네. 진단할 수 있다 그 예,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뉴스에 흔히 나오기를 뇌 기능 지도가 저희는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뇌에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이용되는 영상의 상당수가 사실은 저희가 촬영하는 펫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인도 살아가면서 이제 또 심장 질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심장 근육이 제대로 피가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심장을 진단할 때도 펫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 겁니까? 예. 심장 분야에 있어서는 펫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딱 한 가지, 오로지 펫만이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제 설명을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심장을 이렇게 심장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마치 이 도나스 모양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심장의 근육을 본 영상이 이 좌우에 있습니다. 보실 때 이 노란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를 보시면 이쪽에 신호가 감소해서 혈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심근경색증을 앓고 난 이후에 그 심근이 괴사가 됐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위였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혈류는 감소했지만 대사가 살아있는 그런 아주 생명만 유지하고 있고 네. 간신히 살아있는 그런 근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기간에 따라서 뭐 기절해 있다고 해서 기절심근 또는 겨울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동면심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얼른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네, 아직은 살아있는 심장 근육을 그렇죠. 찾아서 이런, 수술해 준다든지 해서 네.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그런 부위들의- 진단을 할 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런 말할 수가 부위들의 있겠군요. 혈관을 뚫어주게 되면 입으로 정상적인 근육이 근육이 돼서 심장이 원활하게 네. 될 수 있는 그런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이 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까지 보험이 됩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된 그 생산량에도 제한이 있고요. 힘들게 생산된 약을 사용을 해서 또한 고가의 장비에서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건강보험에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저희에게 접근성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암에서 병기 설정부터 치료 효과 판정까지 많이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표에 보여드리는 암 이외에도 처음에 병기 설정, 치료하기 전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부분성 간질이라는 것에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등에 있어서 이런 심근의 생존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암들을 다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진단, 치료하기 전에 빠져있던 암들은 주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뇨기 계통의 종양이나 남성의 생식기 계통의 종양에서는 크게 의의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네. 보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 한 번쯤 페트 검사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 가지실 것 같습니다. 페트 검사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사능 하면 저희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방사능 하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으시고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펫CT라고 해서 CT도 찍고 펫도 뭐 몸속에 주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방사능을 더 많이 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복부 CT가 25 정도 되는데 펫이 대략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6mSv 정도, 그리고 전신 CT를 방사능을 조금만 쬐서 찍기 때문에 6mSv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복부 CT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소량의 방사능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을 비유하자면 매일 뭐 술 한잔 하시는 정도가 몸에 혈액순환에 좋을 수 있다. 해로운가 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더욱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깨 통증이 있다든지 전립선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뭐 전문가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주의사항이라든지 기억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펫CT가 물론 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예민하고 좋은 검사이긴 합니다만 앞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펫CT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암을 제외한 다른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조금 더 건강을 확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펫CT의 이런 검사를 위해서 맞으시는 주사가 이 방광객 앞에서 2시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사실로 혹시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실질적으로 몸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저희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신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페트라고 하는 초정밀 암 진단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 도움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뿐인 내 몸,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삶, 건강한 생활 습관 길들이시고 확인, 검진하는 자세 꼭 필요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에는 누구라도 축복받고 싶은 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외롭고 불안하다고 하네요. 상처도 있고 바람 많은 언덕의 나무처럼 힘겹게들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랑스럽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가슴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사랑의 감당으로 2007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